인간 김문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는요 생각보다 후보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도지사인데 이거 빼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를 알기에는 조금 그동안에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용노동부 장관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그래도 국회에서의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동안에 너무 예. 격변이죠. 아, 계엄, 그렇죠. 탄핵, 또 다시 대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 충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젊은 분도 놀라고 온 국민이 상당한 정도로 놀라는 그런 순간에 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좀 놀라는 분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랜 시간 정치를 하셨고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오랜 시간 정치를 했고 또 우리나라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큰 족적을 남긴 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인간 김문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단 정치 얘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제와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하고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왜 김문수인가? 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과 북한과 미국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특히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지금 제로 성장률 0%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이 안 되면은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또 기업이 또 미국의 관세 때문에 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31조를 들고 미국에 투자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으로 다 가고 나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예. 낮기 때문에 출생률이 워낙 낮아서 인구가 유지되겠느냐. 그럼 외국 인민만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누가 탈출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뽑는데 이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위기의 첫 번째가 북한의 핵 그리고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겠느냐. 예. 세 번째는 또 너무 출생률이 낮아져서 인구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시골 가보면 좀 폐가고 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큰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김문수가 실적이 있다 하면 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경기도지사 할 때도 보여드렸고 국회의원 할 때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보여드린 실적이 있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적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다 보니까 네.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뭐, 탈모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도 여쭤볼 거긴 한데 턱걸이도 굉장히 잘하시던데 네. 아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씩 예.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발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 시간 내 가지고 멀리 가는 그런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네.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했었는데 16대 네. 또 국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님 이미 국회의원이셨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국회 이제 의원 시절에 의정복수를 이제 봤는데 네.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뒤에 보면 왜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자격증을 쭉 나열하는데 자격증 10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슨 보일러 기사 자격증, 용접 자격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서울대로 나오신 분이신데 네. 이런 그 이제 자격증이 왜 필요하셨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공장에서 7년 있었는데요. 공장 생활할 때 청계천에 전태일이 하던 그 청계천에서 재단 보조, 망치질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단추가 그 구멍 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보일러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보일러 관련된
위험물 취급 기능사, 원동기 취급 기능사, 열관리 기능사, 네. 또 환경관리 기사부터 전기 기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한 8개의 자격증에 또 마지막 하나는 택시 운전기사 또 택시 운전. 도지사 택시 도지사 운전을 때 하셨죠. 매 주말마다 저는 주말에 골프 치러 안 가고 이제 택시 운전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도 지역마다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이래서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 그중에 가장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위험물 취급 기능사. 우리 그거? 대한민국 예. 정치에도 지금 위험물이 나타났어요. 그 맞네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는 네네. 이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확 들어오시네. 네, 들었습니다. 저희 PD가 근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안 보고 가기 좀 그렇다 그래갖고 짧게 좀 재생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턱걸이 하는 영상을 저희 PD가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타이밍 놓쳤다고 한번 재생 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재생 좀 해주세요, PD님. 예. 저는 이거는 턱걸이가 여기를 상당히 무게 나간 건데. 턱걸이는 영상을 안 잘라놨네. 3대 몇이세요? 요즘 뭐 벤치프레스 막 이런 거 해갖고 3대 500 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는 잘 그건 예.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주로 맨손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예. 그냥 뭐 집에서 예.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공원에 근린공원 이런데 뭐 우리 집 앞에 또 관악산이니까 관악산 밑에 가서 이제 하고 뭐 이런 아. 근데 아까 자격증 많은 거 보니까 노동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강점인 우리나라에 것 이제 지금 보면 학생들한테 과외는 많이 시키잖아요. 네. 온갖 과외를 다 시키는데 이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운동보다는 그저 시험 치고 공부하는 것만 하는데 정말 지덕체 아닙니까? 맞아요. 이 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육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 입시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 많이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물 처리하시는 김은수 후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 얘기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짧은 기간 동안 당내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둘이서 하는 맞수 토론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자 토론도 하셨는데 사실 뭐 토론 아쉽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만 그래도 토론 시스템이나 뭐 후보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쉬웠다 싶은 부분 있으셨어요? 뭐 아쉬움보다도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자기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또 대비도 되고 이래서 토론회는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좀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좀 토론회에서 약간 순발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원래 순발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발력은 또 잘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제가 그리 빠르지 않고 또 얼렁뚱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말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만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저 말은 진실하구나 이것은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없이 순발력만 있는 것보다 순발력 조금 떨어져도 내용이 알찬 게 훨씬 더 낫죠. 국민들 아마 다 아실 거라 봅니다. 말에 좀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토론회에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게 토론회가 정책 관련된 것보다는 좀 해묵은 갈등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 네거티브 경선이 됐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정치도 가장 오래 하셨는데 정치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공격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좀 서운한 부분 좀 있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이나 모든 당내 당심이나 민심에서 1위 후보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모두 다 1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공격받는데 그건 좀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1위라서 나는 즐겁다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토론회를 보다 보니까 프레임이 약간 이제 탄핵하고 계엄 관련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한데 그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계속 좀 말을 아끼시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그래도 그동안에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개혁 중에 노동개혁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서 과거 1987년 이후부터 36년 동안
노동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의 절반 이하로 한 4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성과고요. 의료교육 같은 거는 이건 조금 무리가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이렇게 된 것은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제가 이 계엄에 대해서 미리 대통령하고 논의할 길이 있었다면 제가 반드시 막아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도 안타깝습니다. 아쉽고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레거시는 이어가는 식으로 그동안에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후보님 자서전을 주말에 좀 읽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사람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청이라는 책 2012년인가 그때쯤에 나왔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7, 80년대 투옥되고 고문도 아주 심하게 당하셨어요. 제가 차마 이렇게까지 고문을 했나 싶을 정도의 고문도 당하셨는데 당시 후보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지금 후보님을 비판하고 뭐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늘 이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한 나라가 돼야 된다. 정말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 점은 과거에 제가 좌파에 있을 때도 똑같고 그 방법이 좌파적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 평등, 분배, 그리고 혁명 이런 걸 통해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은 방황을 하다가 1994년 당시 민주자유당이죠. 지금의 그렇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로는 그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좌파적 방법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 김문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좌우의 대립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김문수다. 저는 그 운동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우리 이 우파의 문제점이 또 무엇인지도 아는 그런 점에서 좌우를 통합해서 더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노동운동을 이제 하셨을 때 좀 네. 이제 탄압도 받으시고 또 이제 수배도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혔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처벌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전과라고 그러는데 이번 토론회 할 때 어느 후보가 이제 전과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과 많은 거랑 뭐 사기 전과라든가 음주운전 전과라든가 있는 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속상할 건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첫째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매우 잘못됐고 기본 인식 자체가 제가 예를 들면은 직선제 개헌 1986년입니다. 직선제 개헌 쟁취 투쟁 이 속에서 제가 감옥도 가고 살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뭐 파렴치범 또는 이 사기죄 아니면은 횡령 이런 것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도 또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숙여진다. 숙여진다. 저희가 오늘 근데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질문지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부터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여론조사 국힘 후보 중에 원래는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그래도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압도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효과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우리 국민의힘 경선 현재 4명이 하지 않습니까? 4명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후보로 집어넣어요. 네. 그럼 5명이잖아요. 네. 5명을 놓고 조사를 하면은 한덕수 후보의 표하고 저 표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겹칩니다. 아, 그러니까 겹치긴 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를 안 넣으면 내가 당연히 높이 나오는데 한덕수 후보를 넣어버리니까 이게 확 줄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왜 넣느냐. 네. 근데 자기들은 여기도 다 민주당 쪽이 아닌 국민의힘 계열 아니냐. 네. 뭐 계열은 계열인데 아직 출마도 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분을 여기다가 왜 후보로 집어넣느냐. 우리는 등록해서 경선하는데 근데 뭐 이게 언론사가 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 들어가면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접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저한테도 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냐고. 그런데 이 빼면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하고는 좀 절친하시죠? 어떻게 사이가? 저는 뭐 한덕수 그 권한대행하고는 옛날 그분이 주미 한국 대사를 네, 했었어요. 그때도 그 관저에 초청을 받아가 식사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이 관직에 계실 때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관계입니다. 누가 형님이세요? 그분이 저보다 한 2살 많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TMI였는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출마 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DJ가 출마했을 나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DJ가 네. 그때 이제 나이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나이랑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나이랑 같습니다.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김문수 후보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후보님 만약에 네. 이제 내일 2차 발표가 나오잖아요. 2차 발표가 네. 나오는데 물론 과반수를 기대를 하시겠지만 과반수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결선에 이제 2명이 진출을 할 텐데 본인 포함 다른 한 명 누가 될 것으로 관측하세요? 제가 당연히 1등은 하는데 과반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4명이 나누기 때문에 네. 혼자서 과반이 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식 아니고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일극이 아니면 민주당은 안 막 되죠. 거의 90% 이렇게 봤는데 네.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좋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그런 솔림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1등은 제가 하던데 2등은 지금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요즘에 조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일단 비슷비슷한 후보들 중에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이거 들으면 지금 좀 이 서운하게 방송을 듣고 있으면 홍 시장님이 좀 아니, 서운할 수 저는- 있겠다. 저는 무슨 서운합니다. 감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냥 객관적인 네.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네네. 우리 아니, 두 분께서 똑같지 않습니까? 저하고 생각. 그렇죠. 아니, 수치. 절대적인 중립 아니 그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함께 결선을 진출할 후보로 일단 그 한동훈 후보를 꼽으셨는데 이제 본인과 함께 2위로 진출 후보로 한동훈 후보를 꼽으셨는데 그러면 그 후보와 비교시에 본인의 경쟁력, 강점 이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동훈 후보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기고 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기고 사실상 당 대표를 한 분인데 그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 아닙니까? 저는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 대표였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192석밖에 없는데 200석을 넘겨야 탄핵인데 그걸 넘겨준 우리 쪽의 동조자가 바로 한동훈 후보다.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본인이 지금 안 나와야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면 대통령 다음에는 그 탄핵 사유 중에서 두 번째 책임은 당 대표다. 한동훈 후보다. 그러면 자기는 책임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렇게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런 정치는 신의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고
대한민국 정치 사상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신의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 좀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들 중에서 후보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30일 출마 선언 얘기도 있고 뭐 이번 주 내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사실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가는 선장인데 이 직을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 첫째 약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거의 많이 줄어서 별로 없습니다. 한 3분의 2 이상이 전부 출마해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여론을 또 거슬러서 나오겠느냐. 세 번째는 이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는 달리 완전히 전통적인 행정관료입니다. 그렇죠. 외교 공무원도 아니고요. 행정관료인데 행정관료는 늘공인데 늘공이 이게 사실 안전한 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정치판에 위험한데 끼어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지금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가운데서 과연 대통령 선거 그것도 보궐선거에 이렇게 뛰어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변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기려면 당신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 또 압박 또한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출마 안 할 때 또 이 국가 위기를 내가 외면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단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둘 다 나오면은 둘 다 표를 나눠가지고 이재명 당선은 뭐 이거는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재명에게 즐거운 일을 우리 둘이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후보님께서 국힘 후보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또 무소속으로든 어떻게든 나온다면은 단일화 룰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뭐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시간이 며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잡음 먹고 공정하게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이 할 때를 보면 이거 둘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좌우인데 또 당도 전부 있고 이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냥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면 원샷 경선이라고 그러죠. 딱 한 방에 여론조사 한번 딱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신속하고도 별 이의적이 없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서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적합도 여론조사냐 경쟁력 여론조사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여론조사상의 전문 용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양쪽이 논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이 볼 때 지루하고 이러면 김이 빠져가지고 단일화 효과도 별로 없다. 그리고 정광석화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석화 나이스. 단일화 협상팀이 아마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혹시나? 협상팀은 상대방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 협상팀이라기는 그런데 그러나 서로 뭐 인간관계가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별로 크게 신경 쓰는 건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내놓고 그런 말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거든 그 관등성명 대고 질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변인 인준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여론조사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요. 한덕수 대행하고 국힘이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빅텐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른바 빅텐트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세요?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텐트의 크기, 방법 모든 부분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이겨라. 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기겠습니다. 지상명령이다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정책과 공약 관련해서도 말씀 좀 여쭤보면요. 그럼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 공약으로 뭐 대중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돈을 얼마 준다거나 이런 공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후보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나의 공약은 무엇이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일단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이 쉬었음 청년이 50만을 넘어서서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쉬느냐. 평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12달이 걸립니다. 아이고야. 야,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지금은 12달 걸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지금 제로 성장이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인데 일자리를 구해야만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아기들도 가져서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는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도 아니고 행복한 나라도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제 과제고 여기에 제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GTX를 내가 시작하고 착공했다. 전국 5대 광역권에 GTX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베네핏 코스트 측면에서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구 같으면 뭐 수도권에는 A, B, C, D, E, F 노선까지 하고 있고 제가 이 A 노선은 착공한 다음에 지금 아직 완공은 다 안 됐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냐.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로 180km 시속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대구서 구미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대구서 포항으로 대구서 경주로 이런 또 대구서 울산까지 여기는 얼마든지 GTX로 연결하면은 지금 뭐 1시간씩 걸리던 거는 불과 한 15분, 2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뭐 논스톱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요. 중간에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메가폴리스 인구가 거의 한 500만 이상 되는 큰 규모의 그런 일일 생활권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거 다 가능하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남의 김해, 창원, 진주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하면 되고요. 대전도 대전을 비롯해서 세종, 또 오송, 오창, 청주 이 권이 전부 연결이 되면 아주 좋을 것이고 호남도 마찬가지로 광주, 뭐 목포, 또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전주 이런 쪽 새만금 전부 연결하면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구태여 뭐 집을 직장 근처 옮기지 않더라도 자기 살던 곳에서 1시간 내에 다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꿈의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릴게요.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요, 저쪽은.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90% 가까운 득표율 89.7 몇 %였나요? 80 거의 뭐 77. 거의 90%죠. 네, 77. 이거 엄청난 득표율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님이 다른 국힘 후보보다는 높지만 이재명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낮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넘으실 건지 그리고 내가 이재명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볼게요. 첫째는 현재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4명이 경선 중인데 거기다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집어넣어 5명 경선 상태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명으로 압축되는 과정마다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써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양자로 좁혀지고 양자가 하는 사람으로 좁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기타 바깥에 있는 민주당의 일부 세력까지도 합쳐서 이렇게 빅텐트를 해서 드라마틱한 경선을 해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점프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저도 경기도지사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성남시장도 했는데 뭐 사실 두 사람의 업적을 본다든지 두 사람의 비리를 본다든지 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 도시 개발 뭐 대장동 그런 거 30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는 뭐 1000만 평 이상 엄청난 양을 개발을 하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30만 평 하는 동안에 대장동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전부 구속되고 또 결정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는 의문사를 한 사람이 5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 아직까지 거기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주변도 없고 저도 없고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수십 배의 이권이 걸리는 개발에도 저는 깨끗하고 저쪽은 아주 그냥 그렇지 않은 점. 두 번째로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예. 네. 당연하죠. 그리고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도 없고. 부산도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님까지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성남 시민을 행정 입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시킨 사람이 25명이 넘는다 이러는데 뭐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형수한테 그런 데는 욕을 또 막 하고 있는데 저는 형수님한테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검사 사칭부터 총각 사칭까지 하는데 저는 뭐 평생 한 번도 총각 사칭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검사 사칭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놓고 볼 때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토론하면서 좀 이제 어떤 후보님을 공격을 1등이다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내용. 당내 네. 내용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결선 가셔가지고 이제 당선되신다 그러면 당 내용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토론하는 거 보셨지만 뭐 내용이 생길 만하게 그렇게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모멸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토론에서 제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포용하고 포괄하고 그 토론 자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마지막 주자가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잘 담겠다. 예, 항상 제가 네. 같이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8명 하다가 안 된 분들도 어제는 또 유정복 시장님도 찾아뵙고 예. 천원주택 이거 이거 제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또 오세훈 시장도 찾아뵙고 오 시장님 하는 서울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받아서 제가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이 내놓은 좋은 정책 100%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하나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큼만 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검토를 하고 있다 수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개헌을 이어붙이는 식의 보도도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1972년 유신 때도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체육관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0 때도 또 체육관 선거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의 약 15년여간의 그 투쟁, 민주화 투쟁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감옥도 갔다 오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직선 대통령제만 유지된다면 지금 임기가 뭐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뭐 4년 중임제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제도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오늘 기사 크네요. 오늘. 기사 크네요.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야마가 나왔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근데 곧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이제 사칭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게 그 후보님의 그 아내분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설난영 여사님, 네. 참 그 후보님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제 자서전을 많은 분들께 한번 추천을 하는 게 진짜 인간의 희노애락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자서전을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님 인생 가장 힘든 순간에 아내분이 청첩장도 없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옥바라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 설난영 여사님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제 아내와 이제 저희는 공장에서 노조위원장 할 때 만났는데 제 아내가 그동안에 제가 감옥 가 있을 때도 면회 오고 자기가 아주 생계를 이어가면서 또 딸 하나 있습니다마는 딸을 키우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네. 대통령 선거에 좀 나가야 안 되겠냐 이러니까 막 도장 찍고 해라. 그 도장이까지. 선거를 무려 7번을 했어요. 네. 2번 떨어지고 5번 됐는데 아니 이 나이에 또 선거를 해야 되느냐. 7번 중에 5번이면 타율이 상당히 좋은데 한 번도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3번은 되고 도지사 2번 됐는데 네. 대구 가서 한번 떨어졌고요. 네. 그렇죠. 서울시장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또 그때도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8번째 이제 도전인데 아내는 요즘도 지금 뭐 이렇게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제 못 가는데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이런데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도장은 안 찍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뚝뚝한 남자. 끝으로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매일신문의 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 관세를 피해서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이 오지 않고 떠나는 대한민국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좌우 그리고 빈, 부, 동, 서, 노, 사 모두를 겪었고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문수입니다. 꼭 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갈라진 모든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고 화합하고 다시 한 단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김문수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